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2주 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사이 이제 대선이 끝나고 또 이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이루어진 정권 교체에 대한 두 분의 심경, 이번 대선에 정말 두 분이 굉장히 힘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심경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님. 이긴 쪽부터 들으세요. 이긴 쪽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현주 의원님. 뭐 큰일 날 뻔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정권 교체의 열망을 국민들이 이제 반영을 해주신 것 같고, 다만 아주 정말 그 간발의 차이로 정권 교체를 해줌으로써 교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경고도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살얼음판이겠구나.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정말 걱정이 크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검찰 권력이 언론과 함께 대선 전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이 검찰의 그 무한 질주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권이 침해당할까 이런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누구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0.73%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승패를 가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걱정은 검찰 독재 국가로 갈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매우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예정이 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오찬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제 무산이 됐는데, 그 배경으로 MB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패키지 3연설, 그리고 정부 인사권 등을 놓고 정면 충돌한 거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해석과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최 의원님 먼저 하실까요? 네. 우선 어느 쪽에서 회동을 말하자면 불발시킨 건가, 이 부분은 저는 명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양쪽이 또 밝히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 밝히지 않기로 했는데 내일쯤 보수 언론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근데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일지는. 근데 중요한 거는 MB 사면과 관련하여 신문들이 너무 앞서 나가서 이미 양측이 교감이 됐다. MB 사면한다. 거기에 김경수 전 지사를 더해서 할지만 남았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그런 교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입장이 나왔지만 MB 사면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MB 사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 부패 사범이 아니세요. 예, 정치적인 문제였고 그랬기 때문에 일부 저는 동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사면은. 근데 MB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권력을 사유화해서 경제 부패 비리 사범으로 지금 감옥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경제 부패 비리 사범으로 감옥에 넣은 분이 윤석열 당선인이세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경제 부패 비리 사범으로 잡아 넣을 때 그때 논리는 뭐고 풀어줄 때 논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다만 지금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MB맨들이 많다는 거 외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그 정치인들이, 평론가들이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더 큰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런데 MB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사면된다면 이게 법적 공정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걸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줍니까? 그냥 집권하시고 8.15 때 하시든지 전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책임지고 하시면 될 걸 왜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요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언론도 MB 사면은 당연하고 거기에 김경수 전 지사를 하냐 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는 건 어떻게 결자 해지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결자 해지를 본인이 하시라는 겁니다. 네, 네, 왜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하냐는 거죠. 네, 네.
네,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하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국민 통합이 되려면 민주당 측에서 먼저 이것이 이제 좀 건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면 참 이게 국민 통합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좀 너무 섣부른 감이 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 좀 뭔가 좀 더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취지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하자라는 취지였던 거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당선인도 그렇고 그 주변 측근들도 그렇고 사실은 두 대통령, 전직 두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도 계시고 MB 대통령도 계시지만 사실 민주당 측의 정서를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상대고 어쨌든 지금 여소야대니까. 그런데 저는 민주당의 정서를 그래도 비교적 잘 이해를 하는 편인데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지지층의 정서는 두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상대이긴 하지만 MB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임 시기에 굉장히 감정적 충돌이 많았고요. 또 사실은 여러 가지로 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과연 저런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응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쨌든 상대도 존중을 해야 되니까 저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정민주당이 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못 받아들이시는데 그걸 압박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되면 이제 그만 그걸 자꾸 이렇게 분위기 조성하기보다는 당선인께서 취임한 이후에 본인이 책임지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검찰 내에서는 올 것이 왔다 하는 이런 기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명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서 퇴진 압박성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총장이 이 사의서를 바로 일축을 했고요. 여기서 그러면 OX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총장이 임기를 채울 것이다 하면 O, 아니다 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선택해 주시죠. 두 분 다 채울 O를 드셨네요. 것이다라고 두 분 다 네. O를 들어주셨네요. 네. 먼저 그 이유 최 우선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권성동 의원이 저러시면 윤석열 당선인이 김오수 총장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나라가 들끓었잖아요. 언론은 대다수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법원의 절차상 이제 법적 판단이 법원이 사실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줬지만 나중에 법원이 추미애 장관이 옳았다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추미애 장관을 경질했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검찰총장의 임기는 지켜줘야 된다는 입장이셨어요. 그래서 그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까지 신뢰를 마지막까지 보내셨거든요. 그렇게 임기를 보장해 줬는데 당사자가 나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신에 비추어 보면 검찰총장 임기를 둔 것은 정권에 상관없이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라는 취지인데 갑자기 당선되고 지금 며칠 되었다고 윤핵관 핵심인 한 분이 김오수 총장 보고 거취를 알아서 결정하라. 그러면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시는 건지 다 지켜본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김오수 총장은 물러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게 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압박을 계속할 경우 윤석열 당선인이 김오수 총장의 미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네.
네, 그 이제 권영세 그분께서도 정치적 임명 인사들의 이제 거취를 생각해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정치적 임명 인사라는 게 뭔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정무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거취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당선인과 함께하고 또 대통령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검찰총장이 그런 자리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검찰총장의 어떤 임기가 보장되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무시를 하고 정치적 임명 인사로 이것을 보고 거취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과연 해석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권오수 검찰총장이 좀 부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발언을 할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정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요. 어쨌든 지금은 인수위 단계고요. 또 네. 정권의 초기도 마찬가지인데 좀 저는 이런 어떤 막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에 대한 발언, 이런 것은 좀 신중히 하고,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기다리는 게 뭐냐, 코로나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또 공통 공약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세, 부동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과 같이 양도세 완화라든지 이런 걸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빨리빨리 합의를 해서 공통공약 추진위원회 이런 걸 형성한다든지 추진한다든지 해서 이런 거부터 좀 얘기하고, 그런 게 이슈가 되는 거를 국민들이 좀 바라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것이라서 생각은 할 수 있으나 뭐 우리가 어쨌든 권력이라는 게 이동이 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물밑에서 민주당 쪽에도 좀 가까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민주당에 또 얘기 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민주당의 지도부도 있으니까 그렇게 약간 정치적으로 저는 풀 일이지 이걸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서 압박을 하는 듯한 모양새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이제 정무직 자리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정무직 자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됐고요. 환경부 장관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권영세 의원이 얘기한 것 같은 것 때문에 감옥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환경부 블랙리스트라 그래서 국민의힘이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이 지적 안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환경부 건을 까먹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 장관이 감옥에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저는 그때도 이게 그 환경부 장관이 그 산하기관 문제였어요. 환경부 산하기관에 임기가 다 된 사람도 있고 임기가 안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임기 안 된 사람도 몇 개월밖에 임기가 안 됐어요. 근데 이 과정에 처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감옥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3년, 대개 정무직이 2년 내지 3년이거든요. 초기 3년이 지나고 임명되신 분들은 임기가 1년 내지 2년 다 남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면 곳곳에서 환경부 장관 같은, 김은경 장관 같은 문제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의원님의 말씀에 합리적인 것도 많은데, 예를 들면 김오수 총장의 거취를 민주당에 얘기되는 누군가하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순간 이건 정말 정치적으로 폭발할 사안이 될 거다. 그래서 이건 헌법 정신에 따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게 최동욱 전 총장 사태가 생각이 나요. 최동욱 전 총장의 경우 개인의 불미스러운 건을 법을 어겨가면서 국정원이 개입해서 끝까지 몰아내려고 하다가 그게 부작용이 생겨서 지금 그 관련된 분들이 법적 책임의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에게 임기를 보장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국민의힘이
갑자기 정권 잡자마자 김호수 총장에게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듯한 저런 행동은 정말 그건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그 특보단 고문단 인선에 이제 나섰는데 면면을 보면 오랜만에 다시 그 눈에 띄는 그런 인사들도 보입니다. 이동관, 임태희, 유종필 이런 그 인사들은 그 MB 박근혜 정부 출신이라는 그런 이제 그 모습들이 그 평가인데 이분들에 대한 그 오늘 특보단 고문단 인선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예, 이현주 의원님. 네, 뭐 새로운 분들이 좀 많이 대거 이렇게 등용이 되면 좋을 텐데, 네. 근데 또 저희가 이제 이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풀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고, 짧은 이제 기간,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에 입문하고 이런 시기 자체가 좀 늦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는 인맥 자체가 그렇게 두텁진 못하거든요. 오랫동안 정치하신 네. 분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도 조금 양해를 해주십사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건 특보단과 고문단이니까 저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내각이라든가 이런 인선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어쨌든 그동안에 쭉 이렇게 자문을 받아 오셨던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자문을 다 끊고 새로운 사람을 생뚱맞게 자문을 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속성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별로 보탤 말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MB맨들이 지금 복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그 내가 모신 대통령이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수한 그분의 핵심들은 같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MB가 지금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거나 최소한 지금 상태가 아니라면 저는 MB맨들의 핵심의 복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역사가 거꾸로 가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모신 거잖아요. 한 분은 비서실장이셨잖아요, MB. 한 분은 홍보수석으로 언론 장악과 방송 장악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던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복귀해서 과거의 잘못이 다 잘못 안 한 거야. 이렇게 되면 방송 장악이 정당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감옥에 간 게 그게 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헷갈리는 상황이다. 그리고 거꾸로 사면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MB를. 이거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이건 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특보 고문단이기 때문에 특보단이나 이 부분은 앞으로 그분들이 어떤 자리로 정말 공식적이고 중요한 자리로 갈지 말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민주당을 보면요. 네, 이번 대선 패배로 인해서 10년 주기론이 깨졌어요. 이런 뼈아픈 성적에 내부 정비부터 해서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 관련 반발, 또 젠더 이슈 우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주당 비대위와 당 상황에는 좀 어떤 시각이실지 이 문제는 아무래도 최 의원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지금 윤호중 비대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과거 비대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2014년에 김한길, 안철수 대표였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이었거든요. 네. 그때 세월호를 거치고 지방선거 그게 거의 그 준 재보궐선거 뭐 이렇게 치러졌는데 그때 참패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두 분이 물러나셨어요.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올라간 분이 박영선 의원이에요. 그때 원내대표였거든요. 네. 그래서 박영선 비대위가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누군가를 모시려고 했어요. 그것으로 거의 그냥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정도의 문제 제기는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윤호중 비대위에 대한 반대가 그 내용을 보면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인데 지도부의 일원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2014년에도 박영선 의원도 원내대표였거든요. 지도부의 일원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냐? 당원 당규 때문이에요. 선거를 총괄 지휘하는 건 원내대표가 아니고요. 당 지도부거든요. 그래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따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뭐 그 당의 일부 더미래인가요? 그쪽에서 뭐 사퇴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내일 모레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전 뭐 제가 민주당 내부의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내부 권력 투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곧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선거 공천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이제 뭐 기싸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이재명 그 전 후보에 대한 비대위원장 썰도 있고 했었는데. 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곧 지방선거가 있고 어쨌든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어쨌든 석패한 대선 후보를 갖다가 뭐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패장을 또 만들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그것은 아마 설득력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뭐 그렇다고 또 지금 패배한 정당에 누군가가 막 아주 쌈박한 분이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큰 대안이 없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가 좀 이렇게 정치 뭐 한 10년 정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 와서 제가 좀 깨닫는 게 한국 정치가 이게 양당제가 되다 보니까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못해도 결국에는 상대방의 실책에 달려 있다. 권력을 가진 쪽이 성공을 하면 잘하고 지나가면 아무리 잘해도 별로 티가 안 나고요.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계속 실책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도 또 야당이 좀 못해도 그냥 야당한테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좋은 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이게 양당제 이제 한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제가 뭐 남의 당 얘기지만 민주당 지방선거의 그 승패는 윤석열 당선자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저는 많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제 질문인데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에 대한 역할론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비대위원장은 이제 뭐 지나갔지만 그 이전 후보가 언제쯤 다시 등판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그거야 아무도 모르겠죠. 네. 정치 상황은 뭐 시시각각 변하는 거니까. 다만 비대위원장은 안 맞죠. 맞질 않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 본인도 비대위원장 맡으라는 이런저런 얘기 뒤에도 잘못했다 내가 이런 걸 올렸거든요. 그 말은 사실 잘해야 비대위원장을 맡거나 이런 거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비대위원장 맡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비대위원장 맡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비대위원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등판의 적기는 시시각각 변하는 지방선거에 나올 수도 있을까요? 지방선거에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서울시장 출마?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네네. 서울시장 출마도 불가능하고 경기도지사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선거 기간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서 0.73%의 석패를 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예요. 국민의힘의 경우는 8%, 9%, 이준석 대표는 10% 이상 이긴다 그랬고 민주당도 지금 지나서 말씀입니다. 선거 시작할 때 3% 지고 있었거든요. 내부 조사에서도 3, 4% 이렇게. 그런데 순전히 저는 이재명 후보 개인기로 0.73%의 석패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바닥에서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나서 인기가 너무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이런저런 기대가 얹히는데 대권 후보였고 대권에서 어쨌든 졌는데 거치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거치를? 네. 네, 일단은 좀 쉬셔야 되겠죠. 일단 뭐 심신도 좀 피곤하실 거고, 보통 이제 패배를 또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잘 확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뭐 어쨌든 민주당도 자신들의 어떤 자산을 그렇게 뭐 쉽게 이렇게 그냥 낭비하는 것은 뭐 그럼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선례하고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떨어지시고 나서 외국도 뭐 히말라야도 가시고 뭐 상당히 오래 쉬시다가 복귀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친노 라는 어떤 그 당시에 뭐 지금은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엄청나게 강력한 어떤 그런 계보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쉬셔도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지장이 없는 구심력으로서의 그것이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본다면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당내 구심력이 물론 선거를 잘 치러서 그렇다고는 괜찮다고는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네, 뭐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당내 개파랄까요, 뭐 계보랄까요 그런 것이 강력하지는 않아서 어느 시점 정도에는 근데 정치에 이렇게 복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에서도 뭐 마땅한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이 지금 안 떠오르기 때문에 당에서도 아마 총선 전에는 저는 복귀설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네.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회의원이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총선이면 뭐 2년 후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민주당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맞짱 토론은 이제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오찬 회동 무산 그리고 인수위 인선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